자, 안녕하세요. 원투버츠 TMF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장현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있냐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윤장현 아나운서가 뭐 개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대신해서 제가 나오게 됐고, 해설위원이라는 그런 역할이라기보다 약간 진행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늘 그렇듯이 김한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TMF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바이언이 이번에 그 레버쿠젠하고 네. 라이벌 열전을 치렀잖아요. 아주 명경기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거기다가 바이언이 이번 시즌 초반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우려했던 거를 완전히 불식시킬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의 김민재 선수가 있다. 그래서 바이언과 레버쿠젠 경기를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투엘 감독 체제와 지금 이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가장 이거는 제일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압박 강도가 강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격 패턴이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투엘 감독 때는 기본적인 패턴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콤파니 감독은 굉장히 조금은 뭐랄까 유연하게 패턴들을 가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예 중앙으로 오면서 이제 측면에 있는 그나브리가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 팀이 막는 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무쌍하게 공격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패턴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대에 따라서 또 상대의 수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볼까요? 일단 그 레버쿠젠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바이언의 이전 경기들 결과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바이언은 첫 공식 대회 6경기에서 6전 전승, 무려 29득점, 경기당 5골인 거죠, 거의. 보면은 사실 첫 경기 뭐 4대0 그거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는데, 볼프스는 약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야 이번 시즌 좀 어렵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압도하면서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듣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다면은, 레버쿠젠전 이전까지의 상대들이 그렇게 강팀은 없었다. 그렇죠.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상대도 어쨌건 간에 디나모 자그레브였다 보니까 그래서 레버쿠젠전이 진정한 시험의 무대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를 상대로 9골을 넣은 건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이제 엄청난 일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력차를 생각해보면 뭐 잘 되는 날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거였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브레멘이랑 경기하고 나서 여기도 5대0으로 이기고 나서 이건 좀 약간 심상치 않은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긴 했었어요. 사실 브레멘이 바이언한테 지기 전까지는 9경기 무패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슈팅 한 번도 때리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바이언 홈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바이언이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콤파니의 바이언이 첫 6경기에서 29골. 이거는 이제 그 바이언 신임 감독 역대 6경기 최다골에 해당하고요. 나게스만이 28골을 넣었던 적이 있었던 거였죠. 일주일 사이에 무려 20골을 넣으면서 이것도 이제 클럽 레코드였거든요. 콤파니 감독이 이 바이언에 부임할 때 이제 사실 반신반의였었잖아요. 아무리 이 감독이 뭐 능력이 있고 굉장히 좀 요즘 스타일의 축구를 추구한다고는 하나, 어쨌건 번리에서 강등을 시킨 감독인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초반은 뭐 너무 잘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바이언의 공격 방향 비율 보면은 정말 황금 비율입니다. 3대 3대 3. 중앙 공격 비율은 20%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팀들도. 왜냐면 중앙이 수비가 두텁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격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좌우가 한 35 정도 나오고, 중앙은 한 20% 후반대가 나오는 게 좀 이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언은 정말 33, 32, 35. 그리고 뭐 디나모 자그레브라고 하더라도 9골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한 경기 최다골. 단순히 바이언만이 아닌 모든 팀들, 유러피언컵까지 다 합쳐서도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브레멘전에서 단 하나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은 거였는데요.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상을 펼쳤는데, 먼저 프라이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는 115웨이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이번 시즌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한 경기 최다 패스 성공인 거고요. 브레멘전에 브레멘이 왜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냐? 김민재 선수가 태클 성공률 100%, 볼 경합 승률 100%, 완벽하게 틀어막은 거죠. 상대 공격수를 완전하게 이제 지워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이제 바이언 정도로 이제 압도하는 주도적인 축구라는 팀은 이제 당연히 포지션이 많을 테니까 패스를 수비수들이 많이 주고받는데, 그런 걸 감안해 하더라도 저 많은 패스 횟수와
그다음 브레멘전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이 상대를 그야말로 상대 공격수를 지워버리는 저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민재 선수 돌아왔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브레멘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타게스 자이퉁이라고 위넨 지역지인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바이언의 새로운 빗장 수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던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김민재가 시즌 초반에 특히 네. 개막전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다가 그렇죠. 거기서 미스를 범했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다시 나폴리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고 콤파니의 새로운 압박 집약적 시스템이 수비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선수들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도움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김민재가 태클 성공률 66.67%로 팀 내 1위 그 경합 성공률도 63.51%로 팀 내 1위 대부분 다 3번 시도하면 2번은 다 성공한다는 얘기죠. 이 그렇죠. 정도면. 예. 예, 그 패스 성공률은 93.45%로 분데스리가 전체 10위. 네. 팀 내에선 2위요. 우파메카노에 이어서. 또 이제 공중볼 획득 횟수는 21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콤파니는 선수들한테 명확한 지시를 내린다. 이 부분이 투에가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기사에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한 게 네. 콤파니 감독이 90분 내내 특히 5대 0으로 브레멘한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까지 김민재를 벤치로 불러서 계속 압박하고 멈추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스팔레티 감독 생각나지 않나요? 스팔레티 감독도 네. 김민재가 조금만 백 패스하거나 하면은 막 화내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스팔레티 감독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라흐마니 선수 둘 모두에게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또 이제 그 슈퍼트 아인츠라고 이제 뭐 독일의 이제 스포츠 전문 채널인 건데요. 네. 바이언 수비가 변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첫 번째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발전이라고 하면서 분데스리가 첫 4경기에서 3실점 허용했는데 특히 볼프스부르크하고의 개막전 2실점 이후 3경기에서는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제 콤파니의 게임 아이디어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투의 시절에는 골라인부터 이제 최종 수비 라인까지의 거리가 39.6m 이것도 사실 높은 거긴 그렇죠. 하거든요. 하지만 콤파니 체제에서는 41.9m 더 위로 올라갔다. 예,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라갔고 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촘촘하고 결속력 있는 수비에 의해서 높은 맨투맨 압박을 통해 소유권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고 선수 간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상대에게 더 적은 공간을 내준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장의 카드 속도라고 해가지고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 빠르잖아요. 둘 다 빠른 선수죠. 예, 예. 김민재가 순간 최고 속도가 34.8km/h고 우파메카노가 35km/h인데 더리우트는 32.8km/h. 이게 그 바이언이 더리우트를 판매하게 된 네.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뭐 더리우트 선수는 애초에 뭐 빠른 발로 유명한 수비수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뭐 예, 저거에 라인 대해서 컨트롤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거죠. 최종 수비 라인과 골 라인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 형성 자체를 높게 한다라는 얘기는 전방에서의 압박도 트웰 감독 시절보다도 더 잘 해주는, 결국 앞에서 압박을 프레싱을 가할 때 뒤에서도 같이 밀고 와줘야 그 다음에 옵사이드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경기장에 잘 구현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뭐 이 경기에서 바이언은 기존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뭐 노이어가 최근에 부상으로 조금 빠졌는데 노이어가 복귀한 거 제외하고는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결과는 1대1이었지만은 바이언이 레버쿠젠한테 슈팅을 허용한 게 3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슈팅 숫자가 16대 3이었거든요. 기대 득점도 1.32골 대 0.07골, 점유율도 69대 31. 차이가 많이 났네요. 예, 상당히 크게 차이를 벌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 레버쿠젠 지금 이제 바이언이 워낙에 지금 모든 지표가 다 좋고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좀 더 높은 압박 강도와 좀 더 높은 라인이어서 굉장히 간격도 상당히 좋아졌었고, 이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원정에 가서 굳이 우리가 옛날에 하던처럼 모험적인 그런 축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투엘 감독과의 경기에서는 미들 블록을 짰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경기는 로우 블록을 짜긴 했어요. 하지만 그 역습 패턴을 나름 준비는 해왔던 네네.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찍어 눌려진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참고로 바이언이 레버쿠젠한테 슈팅 3번 허용한 거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공식 대회
최소 슈팅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레버쿠젠의 슈팅 3번을 놓고 보자면요. 네. 일단 뭐 골이 됐던 안드리의 슈팅도 중거리 슈팅이었죠. 이거 코너킥에서 얘 뒤로 흐른 거를 이제 근데 저기 앞에 또 선수들이 워낙 대거 많았어요.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게 빠져나간 게 정말 용하다 싶을 정도의 슈팅이었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골인 것 같아요. 물론 코스가 절묘한 것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저렇게 앞에 선수들이 많으면 그 사이 누군가 맞고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들어갔을 때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70분경에 이거 사실 무의미한 슈팅이죠. 보니페이스가 최전방 공격수인 하프라인 위로도 못 올라가서 하프라인 한참 밑에서 노이어 조금 나온 거 보고 중거리 슈팅 가져간 네. 거 그거 뭐 유효 슈팅도 사실 아니었죠. 그래서 노이어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그냥 딱 잡고 다시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나마 이게 그래도 조금은 레버쿠젠이 공격 패턴을 가져갔던 부분이었죠. 교체 투입된 네이선 텔라가 빠른 스피드를 살려서 침투에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조금 골키퍼 정면으로 네. 향하면서 막힌 상황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바이언은 김민재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재밌는 슛을 한번 했죠. 예, 네. 전갈킥을 골문 앞에서 시도했는데 이게 조금 약하게 맞으면서 지루한테 물어봤었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고. 조금 세게 맞았으면 네. 바로 골문 앞이었으니까 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흐라데츠키 골키퍼한테 안겼죠. 하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 선수들보다도 골문 근처에서 슈팅을 가져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경기 바이언이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뭐 그나브리의 그 두 네. 번 연속 슈팅이 골대 맞은 거 그거는 약간 좀 억가에 가깝지 않았나요, 진짜? 게다가 그나브리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 다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도 바이언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대 득점 그래프인데 바이언은 쭉쭉 올라가는 반면에 레버쿠젠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거 슛 한 0.0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걸 넣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히트맵하고 터치맵인 건데 레버쿠젠에 네. 박스 안에 들어온 볼 터치가 2번. 그 중에 가장 가까이에 들어온 게 바로 이제 텔라의 슈팅이었던 네. 거고 나머지 2개는 박스에 걸쳐 있고 그 외에는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아예. 거의 못 들어왔죠. 네. 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슈팅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였죠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팀 전체의 라인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공을 가지고 앞으로 상대 진영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측면 쪽을 좀 이용을 해본다고 해봤지만 역시 측면 지역에서도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웠던 저거 박스 가운데 지역 저 지역에서 이제 공을 잡을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뭘 좀 만들어갈 수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 거의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거 필드 틸트라고 이거는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려 81.5 대 18.5. 레버쿠젠이 공격을 거의 하지 못한 채 그렇죠. 바이언한테 두들겨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박스 근처에서도 공을 잡는 그런 횟수 자체가 레버쿠젠과 바이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브레멘 완패당한 브레멘도 네. 이거보다 높았어요. 필드 틸트가. 그 정도로 사실 그가 압도당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평균 위치랑 바이언 선수들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제외하고는 전원 다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고 케인이 조금 고립됐던 그래도 케인도 내려와서 곧잘 패스를 공급해주긴 했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패스 연결도 네. 잘 됐던 데 반해 레버쿠젠은 패스 연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프라인 위로 올라간 선수도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이제 보니페이스랑 그리고 또 이제 프림퐁이 올라가 있던 거 제외하고는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케인의 위치가 저 묘하게 저 안드리하고 저기 자카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타 예. 그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게 돌려서 컵을 예. 야 그러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 일단 우리는 케인만 막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약간 그랬던 것 같긴 네. 해요.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음. 알폰소 데이비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했어요. 공격성을 조금 자제하면서 프림퐁이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그걸 속도로 제어해서 프림퐁이 이 경기에서 사실 그 레버쿠젠이 경기가 안 풀릴 때 가장 쉬운 패턴이 프림퐁한테 던져놓고 물론 프림퐁이 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닥돌은 정말 잘하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 상대의 깊숙한 지점까지 이제 운반을 잘 해주는 선수니까. 네. 근데 그게 제어가 된 것도 레버쿠젠이 경기가 더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이거는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인데 네. 사실 그뭐 레버쿠젠이 3번 공격한 거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바이언이 공격을 했죠.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 3번 공격에서 그래도 한 골 넣었어요. 이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놓고 보면요. 일단 그 저 파란색이 가로채기. 네. 그 가로채기 2개는 공격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한 거죠. 노란색이 이제 리커버리인데 네.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전진에서도 리커버리 앞에서 끊어내고 앞에서부터 상대를 찍어 눌러준 게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고, 이 경기는 특히나 레버쿠젠 정도의 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키커지에서는 김민재 선수한테 평점 2점을 주면서 독일은 네. 낮을수록 높은 그쵸. 평점이잖아요. 네. 슈피스가 이제 그 맨 오브 더 매치인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김민재는 신중한 레버쿠젠을 상대로 수비할 기회가 많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태클과 공중볼 경험마다 압도적이면서도 무엇보다도 확고한 선수였다. 네. 그 외에도 뭐 슈퍼루트 아이츠에서는 김민재 선수한테 평점 1.5점 주면서 마찬가지로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했고요. 스카이 슈퍼루트는 이제 2점을 줬고요. 타게스 차이퉁도 평점 2점을 줬고 또 이제 그 아벤트 차이퉁도 평점 2점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을 했고, 라니아는 매체에서도 평점 2점, 그리고 또 이제 스폭스에서도 평점 2점을 줬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다 좋은 평점을 줬고, 네. 하나같이 하는 말은 다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있었다. 이 네.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키미가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이제 우파메카노의 활약상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이 보여준 플레이는 잔인했다. 네. 그들은 넓은 공간을 수비해야 한다. 골대에서 50에서 60m 떨어진 곳에 서서 뒤에 있는 넓은 공간을 수비하려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 후 비난을 받았지만 감독은 물론 팀 내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그들을 옹호했다. 그들은 지금 이를 갚아 나가고 있다. 둘 다 뛰어난 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바이언 CEO 같은 네네. 경우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우리 센터백들은 정말 훌륭했다. 우선 난 두 선수 모두에게 만족한다.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 비판을 받았고 몇 경기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 투어 이후 김민재가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온 건 좋은 일이고, 감독의 신뢰 속에서 두 선수를 선호하는 듀오로 내세웠고,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감독은 항상 두 선수를 기용했다. 그리고 두 선수가 함께 뛰고 일하는데 점점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콤파니 감독 선임했을 때 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일 거예요 지금. 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분데스리가 첫 경기부터 이 두 선수가 실수를 범하면서 이 그쵸, 실점, 예. 그때 2대2 무승부로 끝날 뻔했어요. 진짜 네. 막판에 골 넣으면서 그쪽으로 상대- 이제 맞아. 그때 이제 김민재 우파메카노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콤파니 감독이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 이 두 선수를 데리고 개인 훈련을 했어요. 개인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감독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믹스드존에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빌트지에선 이걸 가지고 김민재가 투에를 비판했다. 이렇게 기사를 제목을 뽑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타블로이드잖아요, 빌트지는. 그래,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누군가와 어떤 대상을 둘을 놓고 이게 비교를 할 때는 누구를 이제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야, 포커스를 그렇다고 여기를 맞추는 건 좀. 독일의 더 선이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실제 내용은 투엘 감독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쵸. 콤파니 감독에 대한 칭찬인 그쵸, 그게 맞죠. 건데요. 콤파니 감독이 수비수들이 빌드업 할 때 상황이나 바디 포지션은 물론 상대 공격수와의 거리를 예민하게 잡아준다. 선수들에게 더 세밀하게 요구를 한다.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실행하다 보니 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온다. 개인적 폼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 콤파니 감독은 공격적으로 전진할 때 상대 선수와의 거리를 신경 쓰고 바디 포지션을 많이 신경 쓰라고 했다. 저번 시즌에 비해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졌다. 팀적으로도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도 많아졌다. 감독이 요구하는 점이 많고 공격과 수비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더 디테일하다. 오늘은 1대1 경합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센터백과 측면 수비를 커버하는 역할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라고 한 겁니다. 김민재뿐만이 아니라 바이언에 있는 선수들 모두 다가 당연히 세계 축구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독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무리 최고 레벨에 도달한 선수들이라도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네. 이 레버쿠젠전 앞두고 주중에 콤파니가 수비하는 훈련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거기서 콤파니가 골라인 앞에서 막 태클로 2번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태클로 딱 막는데 그 비슷한 장면이 55분경에 레버쿠젠의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태클로 싹 끊어내는 장면이 네.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콤파니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수비수 출신인 감독들은 그런 데에서 좀 나은 것 같아요. 공격수들은 막 돌파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수비수는 그래도 좀 될 것 같아. 네. 느낌이. 키커즈에서 이거는 일단 뭐 바이언과 레버쿠젠 수비 양쪽을 다 칭찬하는 이제 칼럼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언 수비 쪽을 조금 더 칭찬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한 거냐면요. 복싱이었다면 바이언의 승리로 끝났을 경기였다. 판정승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제가 있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안정된 수비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 공격에 거의 투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는 지난 시즌 실수가 잦았던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센터백 듀오가 이 경기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레버쿠젠이 거의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게 수비에 집중했던 것도 있지만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매우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고 팀 전체와 마찬가지로 압박하는 타이밍도 훌륭했다. 양 팀에서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선수들이 스포츠적인 방식으로 무력화됐다는 건 무엇보다도 양 팀의 수비진이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걸 의미한다. 전 세계로 중계된 독일 최고의 두 팀 간의 대결은 전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였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광고 역할 역시 톡톡히 해냈다. 이렇게. 마지막엔 약간 너무 약간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여기는 좀 고급스러운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예. 국뽕의 향기가 약간 분데스리가의 광고 역할 역시 독특했다. 약간 국뽕의 냄새가 나는데 저거? 네, 요즘 네. 그래도 뭐랄까 분데스리가 경기들이 강호들의 경기들이 약간은 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여 클라시코는 항상 바이언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승을 거두잖아요. 네. 도르트문트가 유난히 바이언만 만나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그 판도가 레버쿠젠이 등장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해버렸어요. 거기다 바이언을 두들겨 팼거든요. 오랜만에 그래도 강호들 간에 팽팽한 경기가 나와서 1대1 무승부가 나와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보면 물론 이제 클롭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충격을 던져준 나오 이후의 일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압박 레벨이나 전체적으로 뛰는 네.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리그이기 때문에 요 얘기에 동감합니다. 키커즈에서 또 다시 하나 또 기사를 올린 건데 워낙 이번에 인상적이었는지 기사 제목 자체는 미넨 수비의 안정화 잔인하다 이게 키미가 했던 표현인 건데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감독이 둘을 강하게 만들어줬다. 콤파니의 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바이언이라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코멘트를 딴 거예요.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우파메카노와 나한테는 이게 오히려 좋다. 우리는 거가 라인 올리고 앞에서부터 찍어 누르는데 더 적합한 선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타게스자이퉁에서는 콤파니가 바이언 수비를 정상 궤도에 올린 방법에 대한 이제 뭐 칼럼이 올라온 건데 네. 총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김민재 왼쪽 센터백 배치,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에너제틱한 압박하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서 빌드업 가담, 특히 이제 키미와 무시알라를 얘기한 매우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후방들한테만 빌드업을 그러니까 센터백들이 좀 시켰다면 빌드업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포인트만 딱딱 잡아주면 빌드업을 좀 힘들어하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수비진이 언제 전진하고 언제 물러나며 언제 커버해야 할지 지시한 점. 예, 이게 그거가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벤트 차이퉁이라고 이거는 이제 타게스 자이퉁이 조간이고 네. 미넨 지역지에 아벤트 차이퉁이 이제 석간인 거거든요. 요즘도 예. 석간신문이 나오네요. 저 예. 동네는. 근데 뭐 여기 제목에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바이언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인터뷰들이 모음이 있는데 그래서 네. 키미와 드레센 CEO의 인터뷰 내용이 있으면서 프로인트 단장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넣은 건데 콤파니의 새로운 전술 시스템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잘 맞는다. 그들은 극도로 타이트하면서도 극도로
격정적인 수비를 한다. 그들을 보는 건 정말 즐겁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 공격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사전에 1대1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계속 좀 어쨌든 그래도 이 경기도 이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기지 네. 못했죠.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4경기 치렀는데 4경기 다 일단 승리는 없고 2무 2패. 반면 이제 역대 전적은 60승 19무 21패. 이게 100번째 이렇게 경기였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예. 지난 2년 동안은 어쨌든 승리가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독일 현지 매체들의 대부분의 평가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바이언이 이번 경기를 통해 마침내 콤파니 감독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경기 내용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네. 먼저 그 슈포트 아인츠에서는 콤파니의 용기는 경이로운 수준이다라고 이제 그 제목을 올린 건데, 그러면서 감독 간의 맞대결에서는 확실한 승자가 있다. 경기 결과는 1대1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콤파니가 자기의 축구를 했다. 반면에 알론소는 자기의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이언이 DNA이고 콤파니는 이 기준에 부응하고 있다.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반신반의니까. 이런 예.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용기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바이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네네네. 전설이죠. 독일 네. 축구의 전설 마테우스조차도 현재 바이언은 지금까지 본 팀 중 가장 강하다. 내 생각에는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보다도 더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이다. 횡패스와 백패스가 아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디나모 자그레브와 홀슈타인 킬 같은 약팀을 상대로 더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레버쿠젠전에서 보여준 이러한 우세함과 이러한 단결력은 물론 이러한 간결함이 돋보였다. 두 센터백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지난 7, 8개월 동안 정당하게 비난을 받았지만 콤파니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렸다. 바이언의 경기를 다시 보는 게 재밌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마테우스의 마음마저 돌려놨다. 예. 와, 두 번째로는 마테우스 저 아저씨가 저 말하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저 역시도 경기 내용 자체는 현재까지 시점은 진짜 뭐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사실 바이언이 그렇게 에너지 레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에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에너지 레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렇죠. 중인 건데, 이게 지금 거기다 바이언이 사실 뎁스가 그렇게 풍부한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현재로서는. 거기다 네. 이제 스타니시치랑 뭐 이토 이로키랑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장기 부상했죠. 부상으로 네. 빠지면서 이게 과연 계속 될 수 있을지 음. 이거에 대한 조금 우려는 있어요. 사실 그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격하고 싶지 않아서 점유하면서 횡패스, 백패스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체력 안배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맨시티는 경기 후반부 또 시즌 후반부에 매우 강한 팀입니다. 그렇죠. 진짜. 3월 이후에 네. 맨시티는 절대 못 막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에너지 레벨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에 그렇죠. 대한 우려점은 좀 있긴 해요. 지금 아직 사실 경기 수를 그렇게 많이 치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 한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좀 힘든 기간이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 후반부에 꾸역꾸역 이제 무패가 안 깨지고 그거 이어가다가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 몇 개는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필이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그냥 아탈란타 만나가지고 그게 딱 끝나는 바람에 어렵게 이제 그 시즌 전체 무패가 이제 깨지고 말았는데, 알론소 감독 생각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토너먼트나 혹은 더 높은 레벨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면.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이언전이 있기 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주력들을 내보내면서 그때가 이제 페예노르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페예노르트 대파했는데 황인범 선수의 데뷔전을 네. 완전히 망쳐놨었는데, 그러고 나서 리그 경기에 로테이션을 대거 돌렸어요. 네.
바이언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 그렇죠. 대거 돌리다가 지고 있다가 또 교체 카드 활용하면서 또 경기 막판 네. 또 항상 그 꾸역꾸역 골로 역전승을 극장. 거뒀는데 예. 알론소 감독이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반면에 현재까지 콤파니 감독은 로테이션을 조금 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아직 시즌은 기니까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 다만 분명한 거는 바이언의 경기가 확실히 재밌긴 재밌고 공격 축구라면 당연히 재밌을 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콤파니 감독의 방식이 김민재 선수의 수비 방식과는 굉장히 잘 잘 맞는다. 맞아떨어진다.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그냥 뭐랄까 계속 도전해야 되는 유형의 수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선수들이 계속 점유하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도리어 약간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 차라리 김민재도 올라가서 찍어 누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레버쿠젠 적장인 이제 그 사비 알론소 감독 역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지난 시즌에도 바이언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숨쉴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규율 있게 플레이해야 했고 희생해야 했다. 난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 일단 승점을 획득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무승부에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콤파니 바이언과 지난 시즌 2의 바이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에너지와 확신, 이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최근 경기들도 분석했다. 그들은 볼을 가지고 있건 없건 전력을 다한다. 에너지도 좋고 정신력도 좋다. 아주 좋은 바이언이었다. 이렇게 네.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바이언이었다. 하지만 난 비겼지롱. 네. 이런 느낌. 바이언이 레버쿠젠전을 필두로 죽음의 5연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독일 매체들이 레버쿠젠전부터가 진정한 시험의 무대라고 했는데 일단 첫 단추는 그래도 무승부더라도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잘 깬 편에 속하는데 이제 곧바로 주중 에스턴 빌라 빌라 원정 가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인데 이 팀도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인데다가 현재 깜짝 2위 그렇죠. 마르무시가 현재 득점 1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바이언보다 더 순위가 높았던 2위 슈투트가르트를 만나고 바르셀로나 원정, 물론 바이언이 바르셀로나한테 유난히 강하긴 해요. 하지만 감독이 풀리기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또 저 중간에 이제 또 A매치 주간이 있어서 또 여기 바이언 선수들 대부분 다 또 그렇죠. A매치 갔다 와야 되니까 저 일정들 보면은 여기 바이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 경기들을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경기는 높은 에너지라니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나마 보훔 그리고 또 이제 코리안 리거 새 선수들의 팀인 마인츠, 네. 우니온 베를린을 연달아 만나긴 합니다. 그때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숨을 돌릴 있겠죠. 수 있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오늘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언. 그래서 바이언 팬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야, 콤파니 대단하다. 그러면서 야, 축구 보는 게 너무 즐겁다. 진짜 축구 보는 게 즐겁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하인케스 감독 시절 그리고 플릭 감독 시절이 조금 연상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공격적이고. 예. 오늘은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이제 바이언의 최근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뭐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경기 수가 아직은 많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모습만 유지를 해나가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정말 기대해볼 만하다. 다시 한번 왕자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TMF 시간 이제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